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만 인터뷰의 진행자 한별입니다. 2025년 첫 순서로 오늘은 유튜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영석의 진실 정치라는 유튜브 속에서 세상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원영석 크리에이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우리 낭만 인터뷰 구독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원용석의 진실정치 진행하는 원용석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활동한 건 2017년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이제 미주중앙일보 디지털 팀장을 맡으면서 정치부장 겸임하면서 정치를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은 2002년부터 그때 이제 한별님하고 한인사회, 그리고 특히 이제 스포츠 쪽 취재를 많이 했었죠. 스테이플 센터, 다저 스타디움 자주 갔을 때였는데 2002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24년 차가 됐네요. 저널리스트로서. 아무튼 이렇게 낭만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원영석 크리에이터가 벌써 말을 해서 그래요? 20여 년 전에 저랑 스포츠 또 네. 기자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고 네. 또 기자 이외에도 개인적으로는 또 호용호자하면서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가필한 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그 유튜버로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원영석 크리에이터가 미국에 어떻게 오게 됐고 그동안에 기자가 되기 전에 그 어떤 삶을 좀 이렇게 살아오셨는지 네. 그것부터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이제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항상 관심은 특히 이제 군대 2학년까지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야 되니까 한국 국민으로서 네. 당연히 그 남자라면 다 갔다 와야 되죠. 의무를 다해야 네, 되니까. 의무 국민의 국가의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2년 2개월 동안 군대 생활 마치고 돌아온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오클라호마주에 매주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 할머님이 계셨는데 조안이라는 할머니인데 조안 드럼이라는 할머니인데 제 인생이 바뀌었죠. 그분을 만나면서 거기서 이제 매주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정치 얘기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뉴욕타임스에 뭐가 딱 보도됐습니다. 할머니 막 얘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나는 뉴욕타임스 안 본다. 내 영혼을 다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너무 급진 좌파하고 그 영혼이 굉장히 사악한 그런 언론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뉴욕타임스에서 뉴스를 안 접하면 도대체 어디서 접하나. 뉴스 채널 이런데 뭐 CNN 이런 데서 안 접하지 않으면 어디서 접하나. 근데 CNN, ABC, NBC, CBS 다 이런 주류 언론들이 다 이제 굉장히 사악한 영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는 이해가 다 됐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토크쇼를 많이 봤는데 심야 토크쇼 지금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빌 머라는 코미디언이 진행했던 Politically Incorrect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정치에 관심을 이제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을 제시한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가장 즐겨봤던 토크쇼였습니다. 뭐 그때 이제 학창 시절에 뭐 투나잇 쇼도 자주 보고 그랬는데 제이 레노가 진행하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프로그램은 빌 머의 Politically Incorrect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것도 역시 이제 그 조앤 할머니 그리고 그분의 남편인 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은 빌 오라일리가 지난주에 뭐 이런 얘기했다. 빌 오라일리가 어제 뭐 이런 얘기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빌 오라일리가 누구인가 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보수 우파 최고 스타 진행자라는 것을 알게 됐죠. 팍스 뉴스 진행하는 간판 진행자고 그분 프로그램 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가 학생 신분이라서 또 빨리 졸업해야 되니까 공부에 매진하느라고 케이블 뉴스를 안 달았어요. 케이블 채널을 달면 왠지 많이 보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LA 오고 LA에서 기자 생활 시작하면서 완전히 이제 그 팍스 뉴스 매니아가 됐죠. 팍스 뉴스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제 그 빌 오라일리의 The O'Reilly Factor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겨 봤는데 알고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도 오라일리 팩터를 통해서 현재 정치관이 설립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정계 쪽에는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 전에도 뭐 이렇게 대선에도 관심 많이 갖긴 했지만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그냥 눈 뜨면은 맨날 정치 뉴스 뒤져보고 그랬었어요. 뭐 정치 기자로 활동하든 뭐 로컬 한인 사회 취재를 하든 스포츠를 취재하든 집에 가면은 항상 이제 팍스 뉴스 고정돼 있고 뭐 라디오 AM 라디오도 많이 뭐 듣고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이제 한인 사회 한국 사회에서는 최초의 미국 정치 관련해서 최초의 보수 논객이 됐습니다. 뭐 저도 본의 아니게. 네. 지금 이제 나름대로 난과주에 와서 이제 기자로서 활동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생활에 오셨는지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한인타운에서 이제 기자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자의 생활의 경험과 그때 얻었던 경험들이 좀 있으면 좀 네. 쉐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특히 저기 한별 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로 그 주류 쪽하고 같이 이렇게 그 공통분모가 되는 쪽을 많이 취재했던 것 같아요. 스테이플 센터에 자주 갔고 그렇죠. 뭐 그때 코비 브라이언트가 한 경기 82점 한 거는 제가 놓쳤지만 81점 3쿼터 만에 62점 그건 제가 이제 취재했고 코비 브라이언트하고는 자주 이렇게 질의응답을 많이 했고요. 굉장히 또 그 인터내셔널 기자들한테 잘해준 친구였고 맞습니다. 그 친구 같은 예. 경우는 이태리 한국도 출신. 갔다 오고. 예. 맞아요. 이탈리아에서도 오래 살았던 그런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그쪽에 살았고 뭐 다저 스타디움에서 뭐 그때는 스포츠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메인 섹션보다도 인기가 많았을 때였습니다. 월드컵이 지나가고 월드컵도 있지만 그때 이제 뭐 박찬호도 있었고 서재영, 김병현 또 뭐 PGA에서는 최경주, 그렇죠. LPGA에서도 수많은 스타가 있었고 또 한인 사회는 1세대들이었죠. 예. 예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죠. 예. 예, 그냥 스테이플 센터는 매 경기 갔던 것 같아요. 홈 경기는 거의 다 갔다시피 일요일 빼고는 거의 다 가다시피 했을 정도였으니까 한때 그 코비 브라이언트 전성기 그때를 다 봤죠. 그리고 이제 한인 사회에서는 한인 사회 모든 논란 단체는 제가 담당했던 것 같아요. 한인회부터 한미 동포재단, 뭐 축제재단, 뭐 미주총련. 그러니까 한인의 삶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수많은 단체들 제가 다 맡았고 총영사까지 맡았고. 그냥 저한테 그냥 다 모르더라고요. 네가 그냥 다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사회부장이 저한테 모든 한인 논란 단체들 제가 다 맡았고 플러스 로컬 정치, 주정치, 전국 정치까지 저한테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특기는 이제 정치였죠. 제가 항상 그 뭐 한인 사회 관련해서도 제가 특종 많이 터뜨리긴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결국엔 정치였죠. 정치 쪽에. 왜냐하면은 다른 언론인들이 커버하지 않은 걸 제가 처음으로 커버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말과 영어를 또 어느 정도 퍼펙트하게 하기 때문에 주류 쪽 그 취재도 조금 원만하게 가능했다는 것이 그 주류 정치 쪽으로 조금 뻗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대학을 오클라호마주에서 다녔던 것도 큰 도움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 토스트마스터스 클럽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 유학생들이 미국 애들하고 이렇게 경쟁이 안 되죠. 1학년 때는 뭐 교수님들이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렇게 발표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프레젠테이션 할 게 많고 처음에는 막 그런 게 긴장되고 싫고 막 자꾸 호명하고 그런 게 싫은데 막 어떤 교수 한 명이 맨날 저만 시키는 거예요. 뻔히 대답 못할 거 알고 물리학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토스트마스터스라는 클럽에 들어갔고 그게 이제 스피치 클럽이에요. 스피치 클럽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발표 실력, 연설 실력은 좀 연마했고 부회장까지 했었고요. 특히 정치를 이제 많이 알면은 얘기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근데 그때는 제가 다녔던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도 많은 분이 제가 알던 그런 보수 진영 쪽 앵글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만약에 근데 사실 학생들은 공부하기 바쁘니까 뉴스도 매일마다 접하기 힘들지만 대부분 이제 뉴욕타임스 아니면 CNN, 뉴욕타임스도 잘 안 보죠. 어려우니까 뭐 CNN 많이 보고 뭐 ABC, MBC, CBS 이쪽 뉴스 통해서 그냥 아는 수준이었는데 저는 좀 항상 다른 앵글로 보게 됐는데 그걸 참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뭐 한인 사회 커버할 때도 그렇고 스포츠 커버할 때도 그렇고 항상 제발 좀 정치 좀 커버하고 싶다. 그게 있었는데 술자리나 식사 자리에 가면 맨날 정치 얘기가 나오니까 너 그냥 정치하라고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제 부서장이 그러면서 뭐 매일마다 이렇게 코너
폴리톡이라는 코너도 만들었고 제 고정 칼럼도 만들고 토크라고 그러고 뭐 저를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된 건 아무래도 오베드 미주중앙일보 때 오베드 유튜브를 제가 아마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그것도 유튜브 시작한 게 언론사에서?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막 최초의 채널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좀 번창하게 된 그렇죠. 거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파퓰러하게 된 게 예,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구독자 뭐 13만, 뭐 2020년 대선 때는 뭐 회당 10만, 20만에 나오면서 여기저기 알려지게 되고 한국에서 특히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때 구독자의 한 60%, 65%는 한국에서 왔거든요. 뭐 지금도 거의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유튜브로 이제 그렇게 넘어갔는데 된 거예요. 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앙일보부터 이제 시작했던 그 유튜브가 원영석의 진실정치 유튜브로 이제 전환하게 된 네. 그런 배경이라고 할까요? 뭐 예. 그것부터 또 얘기를 좀 해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주중앙일보에서 제가 디지털 팀장 맡게 된 거는 이제 2016년 대선 때 대선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걸 50만 명이 보신 거예요. 50만 뷰. 페이스북, 유튜브 뭐 그 여기저기 당시에서는 다 아주 합쳐가지고 50만 뷰 많은 나와가지고 거죠. 어마어마하게 본 거죠. 예,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이제 사회부에 더 이상 좀 있기가 싫었고 솔직히 좀 그냥 예, 좀 거기서는 할 만큼 했다 생각됐는데 마침 이제 디지털 팀장 해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디지털 팀장을 맡으면서 바로 이걸 계획했죠. 근데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저도 왜냐면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걸 다 디지털 팀에서 다른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정치 계속 커버 또 했어요. 사회부 일을 계속 하면서 또 제 부원들 그 활동들 다 데스크 보면서 또 제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매일마다 퇴근하기 30분 전에 간신히 맨날 끝냈어요. 네. 간신히. 그러니까 신문 매체에서 이제 글로 쓰다가 예. 이제 방송이잖아요. 또 이거는 또 색다른 어떤 시작일 텐데 그런 면에 맞습니다. 있어서 예. 조금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서 좀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편집해서 올리면은 한 3시간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업로드 하는데. 업로드 하는데 3시간이나 걸리니까 네. 애들, 부원들 퇴근 시간도 늦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라이브로 그냥 하자.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다 퇴근 시간도 늦고 맨날 오버타임 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라이브도 헉헉대면서 했죠. 매일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떤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매일마다 하게 됐고 구독자가 원래 100명도 안 됐었는데 미주중앙일보 채널이. 근데 이게 쭉쭉 이제 늘어났고 제가 이제 방송을 안 하면은 전화가 올 정도로 어디 가냐고. 왜냐하면 그런 뉴스는 그 당시에는 요새는 조금 이제 다른 채널들이 생겼지만 지금도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는 저밖에 없었으니까 유아 독존이었죠. 그러니까 뭐 휴가 가더라도 전화가 빗발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중앙일보에서 나오게 되면서 원영석의 네. 진실 정치라는 이제 유튜브로 자리매김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지금 한 7만여 명 정도 지금 구독자로 이제 지금 가고 있죠. 예, 7만 명 됐는데 그럼 원영석의 진실 정치 유튜브는 어떠한 그 포맷과 어떤 프로그램과 어떠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베드를 이제 4년간 했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20년까지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유튜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그분들이 보러 온 게 미주중앙일보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저를 보러 온 게 유튜브는 또 그런 게 예, 있죠. 원래 유튜브는 그런 성향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제가 워낙에 그때는 굉장히 제가 한인 사회에서 많이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그때는 이제 뭐 10만 뷰, 20만 뷰 나오니까 한인 사회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언론사들이 제가 다루는 이슈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고 하여튼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뭐 여기저기서 좀 윗분들한테도 이렇게 받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제 채널 어쨌든 따로 나오면서 한 달 반 만에 한 4만 7천 명 모였어요. 제가 뭐 기존에 있으니까 그 구독자들이 이런 보수 목소리, 친트럼프나 뭐 안티 기득권 목소리를 내는 그런 유튜버들도 아니면은 저는 이제 안티 주류 언론, 안티 기득권 쪽이라고 저는 보는 게 나아요. 제가 볼 때는 보수 언론인들 그리고 보수 언론인들 중에서 트럼프를 가장 많이 비판 아마 제가 했을 거예요. 그런 그 인사 문제나 그런 이슈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서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4만 7천에서 지금 7만 가까이 7만 오늘 7만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제재가 없었으면은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제재 때문에 이렇게
좀 힘들구나. 예.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독립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많은 그래도 7만 정도라는 그 구독자들이 있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는 그 반증이기도 한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원영석의 진실 정치라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원영석 크리에이터가 좀 말하고 싶은 거, 세상과 공유하고 싶은 거, 저는 그걸 바로 이제 낭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뭘까요? 예.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 오베드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게 항상 기득권 그대로 믿지 마라. 그냥 그 주류 언론, 메인스트림 미디어라고 그러는데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ABC, NBC, CBS 그 네임 브랜드만 믿고 너무 따르지 말라. 요즘 뭐 레가시 미디어죠. 미디어라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거시 예. 미디어인데 뭐 거의 공룡 미디어, 한물 간 미디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진짜 뉴스들은 더 이상 그런 언론들한테는 의존할 수 없고 저는 아예 안 봐요. 저는 아예 끊은 지 오래됐고 아예 안 보고 그냥 필요할 때만 보고 거의 에브리데이 의식적으로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더 진짜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 뉴스도 그렇고 X나 이런 다른 유튜버들 훨씬 더 많고 그 솔직한 뉴스를 그대로 전달하는. 이제 문제는 근데 제재죠. 저 같은 경우에도 구글에서 여전히 이렇게 조금 요새는 뭐 이지 모드로 좀 바뀌긴 했다고 하지만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탄압받는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좀 자꾸 뭐 어디 뇌관을 건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득권 진영에. 근데 제가 아마 처음으로 그런 위키리크스 내용이나 뭐 그런 민감한 주제들을 제가 많이 다루면서 초반에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영석 크리에이터가 조금 알리고 싶은 거, 추구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핵심 포인트는 그냥 진실이에요. 제목 그대로 진실 정치. 예, truth politics, truth 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진실을 가짜라고 그러고 보면은 가짜 뉴스라고 말하는 그 언론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거든요. 잘못된 정보, 미스인포, 디스인포를 그들이 다 퍼뜨리고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들이 다 잘못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마치 대한 언론이나 그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그 적반하장, 그 적반하장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진실이에요.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진실이고 진실만 놓고 얘기하면은 뭐 논쟁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디베이트 토론을 할 때 우파 진영이 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우파라고 다 진실만 다루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거의 88, 90% 진실을 토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 진영이 그런 토론에서 맞설 수 없다고 봅니다. 진실입니다. 진실. 예. 그러니까 이제 몇 년 동안의 원영석 진실 정치가 이제 오면서 지금 얘기했던 핵심 포인트가 진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진실을 이제 추구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이제 레가시 미디어들이 원영석 우리 크리에이터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레거시 미디어가 저는 지금 한 것에 10분의 1도 만족하진 않죠. 예, 아직도 더 많이 남아 있다. 예, 왜냐하면은 지난 4년간은 좀 힘들었고 그런 제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탄압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탄압을 받는 게 그렇게 정신적으로 쉬운 게 아니고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다른 럼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상들을 만들었는데 이 럼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 호환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고 어쨌든 한국에서는 진실을 접하려면 유튜브를 많이 봐야 되는데 물론 우파라고 다 진짜는 아니에요. 거기에 음모론도 많이 있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Q 음모론도 너무 분별할 수 있는 그 그렇죠. 능력도 필요합니다. 예, Q 음모론도 너무 많고 그 음모론을 믿고 뭐 마치 무조건 뭐 트럼프가 여기저기 다 장악하고 있다는 듯이 군부 장악하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막 빠지는 게 있어요. 물론 그런 건 다 사실이에요.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다 진짜예요. 그런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휘황찬란한 세계로 막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꿈 같은 얘기, 막 정말 진실과는 떨어지는 현실하고 이렇게 교집합이 안 되는 얘기들, 뜬구름 얘기들이 많아요. 우파 진영에 보면은. 제가 왜냐면 얼마 전에도 작년 1년 전이네요. 1년 전에 여기 Asian American Freedom Pack이라는 데서 이제 영어 연설할 때가 있었는데 미국인들 상대로. 근데 그런데 오시는 분들 중에 또 몇 분이 그렇게 음모론을 엄청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좀 안타깝죠. 좀 안타까운데 근데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알고서 일부러 떡밥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게 자기
지지 기반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근데 이제 음모론을 배척하는 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팩트에 기반한. 그 희망찬 그런 희망 고문, 희망찬 가짜 음모론보다는 차라리 처절한 현실이 낫다고 봐요. 처절한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래야지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처절하지 않고 마치 다 이기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게 바로 진실 추구이고요. 예. 네. 근데 지난 4년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런 그 바이든 정부 보면서 견디기 힘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많은데. 우리 원정석 크리에이터가 그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 네. 잘 찾아가지고 예. 그 원정석의 진실 정치 구독자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걸로 네, 제가 네.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그 원정석 진실 정치 원정석 크리에이터에 빠져 있는 네. 그런 구독자들이 예. 많아졌고 맞아요. 그것이 지금의 어떤 구독자 그 증가하는 그 추세로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앞으로의 미래 원정석의 진실정치 유튜브의 앞으로의 미래는 네. 어떠한 것이 될 수 있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좀 어필하고 싶은지. 예. 그러니까 원영석의 진실 정치 이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키워 나갈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 마케팅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더 이렇게 퍼지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왜냐하면 묶여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굉장히 아마 유튜브 하면서 특히 우파 진영 쪽에서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실 어느 거예요. 정도 이해를 하겠죠. 특히 네. 한국 정치 우파는 안 건드려요. 미국 정치를 다루는 사람들을 탄압해요. 그게 굉장히 그게 틀린데 왜냐면 미국 정치가 굉장히 민감하고 그 글로벌 어젠다에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틀어막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특히 한국이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한국이 딥스테이트 공장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퍼뜨리고 싶은 그런 어젠다는 한국에서부터 먼저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코로나19 같은 경우 이슈도 그렇고 뭐 그런 백신 이슈도 한국 보면은 굉장히 접종률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거든요. 이스라엘과 함께 1, 2위인데 미국 정치를 다루는 쪽이 항상 탄압을 받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항상 힘들고 그래서 항상 다른 루트를 이렇게 찾으려고 그러는데 뭐 나중에는 제 웹사이트도 있긴 하지만 그게 아직 숙제를 제가 풀지 못했어요. 유튜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 보니까 미국은 그래도 럼블, 뭐 X, 뭐 다른 루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한국은 보니까 유튜브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근데 유튜브 탄압이 별로 없어요. 또 한국 지금도 정치에 대해서. 한국에서 약간 탄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유튜브 제재를 받은 사람들이 럼블이라는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긴 있대요? 하더라고요. 있대요? 예, 예. 한국에서도? 네네. 아 드디어 그럼 있나 보네요. 예. 그래도 좀 미국 정치보다는 좀 느슨했어요. 왜냐면 미국 정치에서 일단 트럼프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트럼프한테 옹호적인 시각을 보이는 그런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많이 제재를 하는 게 굉장히 심했어요. 제가 볼 때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어로도 영어 유튜버 중에서도 많이 이렇게 뺏겼으니까 그런 뭐 폭파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했으니까 뭐 심지어 뭐 저기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때도 의회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까지 교도소에 몇 년 썩을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한 그런 탄압이 심했고 저는 바이든 정부는 역대 최악이었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때 그걸로 인해서 저도 이제 탄압 받은 거는 그러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한다면 이제는 예, 트럼프 그래서- 정부가 이제 들어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원정석의 진실 정치도 그 원정석 크리에이터가 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사실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대도 되는 저널리스트가 겁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진실만 전하면 그렇죠. 되는 건데 네, 네. 제가 뭐 앞으로 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키울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게 묶여 있어가지고 네. 그 저 같은 그런 보수 유튜버들이 그 정신적으로 여러 이렇게 가지로 예, 저는 사실 제 압박이 자신을 오는 거죠. 보수라고도 생각 안 했었어요. 그냥 네네. 진실만 얘기하면 되지 왜 진실을 얘기 못하게 하나 그거였는데 그렇죠. 예. 저 좌를 가든 우를 가든 그거는 다 양쪽 얘기 듣고 나서 결정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예를 들면 여기 한인 언론들이나 한국 언론들을 보는 사람들 주류 네거시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은 좌쪽 얘기만 들으니까 우쪽이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우쪽에 있는 사람은 좌쪽에서 무슨 얘기하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아는 거죠. 우쪽에 좀 붙어 있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균형 감각을 좀 맞춰주고 싶었던 거죠. 예, 그 균형 감각을 맞춰주고 싶었고 또 그러니까 묶여 있어서 이제 작년부터 조금 좀 해방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이 좀 작년부터 조금 해방되어 있는 느낌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탄압을 조금 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유튜브 쪽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그 로드맵을 한번 이렇게 짜보자 아직 생각 못했어요. 오케이. 솔직히. 예, 근데 뭐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저한테 접촉을 해가지고 뭐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자, 뭐 저렇게 하자 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대부분은 제 마음에 그렇게 안 들었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그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힘든 직업 같아요. 그럼요. 예. 제가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이렇게 고심하면서 올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여과를 해야 돼요. 이거 올리면 걸리겠지? 저거 올리면 걸리겠지?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럼블에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그 바이든 정부가 선거가 열리기 직전에 지금 계엄령이 논란이잖아요. 바이든 정부도 사실 계엄령을 선포할 만한 그런 그 배경을 깔아놨어요. 왜냐하면은 그 국방부가 미국인들을 상대로 살상해도 된다는 법을 허용했어요. 예, 바이든이. 근데 이게 대다수 언론들이 커버를 또 안 하는 뉴스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언급을 했는데 이것도 뉴스가 그 대한 언론에서는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에 저도 고민했어요.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또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래서 럼블에 올렸는데 뭐 당연히 럼블은 조회가 그만큼 잘 안 나오고 아무래도 뭐 유튜버는 이렇게 조회수 신경 많이 쓰게 되죠. 이게 보면은. 근데 이제 분명히 이렇게 많이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지는 것들도 있고 그런 건 이제 탄압받는 게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 특히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빅테크 손 좀 알아서 기는 그런 모습이 좀 마크 저커버그도 100만 불 쏘지 않았습니까? 취임식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제프 베이소스도 그렇고 워싱턴 포스트를 주인장이죠. 뭐 이제 일란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렇죠. 뭐 선거 앞두고 매일마다 100만 불씩 쏠 정도로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했는데 좀 IT가 많이 바뀌면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제 좋은 세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원영석의 진실 정치가 또 한 단계 좀 더 도약하거나 더 구독자들과 더 다가가고 진실에 다가가는 그런 이제 맞아요. 유튜브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오는데 이제 시간상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원영석의 진실 정치 이제 우리 구독자들이 뭘 기대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팬미팅 처음으로 했거든요. 보스턴에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사진도 올리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팬미팅을 하라고 그 전부터 해야겠다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계속 해야겠다 하면은 미루게 되고 특히나 저는 이제 제 직업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쉽지 않았는데 해야 된다 하다가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너무 뜻깊었고 그때 한 30명 정도 오셨는데 너무 좋은 시간을 가져서 거의 그날 12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총 그 시간을 진짜 따지면 소통을 하셨네. 그런 팬 미팅을 좀 더 이렇게 곳곳에서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이제는 풀타임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거죠? 지금 풀타임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전에도 거의 사실상 투잡하다시피 되게 힘들었어요. 일하면서도. 근데 이제 일단 하면은 이거를 얘기하는 데가 없으니까 나 해야겠다. 의무적으로 이제 했고 그렇다고 제가 다녔던 회사들이 대부분은 레거시 미디어를 많이 따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뭐 어젠다도 뻔히 가짜 뉴스라도 가짜 뉴스를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짜 뉴스 좋아한다고밖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레거시 미디어가.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원영석 진실 정치는 진실만을 추구하는 유튜브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할 거고 해 나가야 될 거고. 이제 라디오 코리아에서 보도국장 할 때는 제가 이제 진짜 뉴스만 걸러서 이렇게 그 부원들한테 시키고 했는데 하여튼 저는 나름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걸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파. 이거는 그냥 편향적인 기사라고 생각하는. 그럼 좌편향적인 기사는 좌편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게 굉장히 아쉽고. 그러니까 LA 타임스가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서요. 기사마다 바로미터를 넣을 거라고. 좌편향이면 2점, 우편향이면 8점. 그 시스템을 패트릭 슌 주인이 소유주가 그걸 적용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팬들하고 미팅 좀 더 자주 하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좀 더 넓히고 이렇게 조회도 좀 더 넓히라는데 좀 신경을 쓰라고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주변 분들께서. 그래서 지금은 특히 한국 정치하고
교집합이 됐어요. 부정선거 이슈가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미국 정치하다가 이제는 한국 정치도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라는 건 제가 뭐 크리에이트하는 것보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걸 분석하고 그죠, 분석하고 그 진실된 있는 거를 진실된 걸 찾아서. 찾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계속 열심히 알겠습니다. 잘 하는 게 제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원영석의 진실 정치가 프로그램이 뭐 하루에 한 번이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뭐 매일 올리려고 하는데 네. 근데 보통 보면은 일주일에 뭐 5번 내지 6번, 어쩔 때는 뭐 하루에 3-4개 올릴 때도 있긴 있는데, 예, 뭐 그렇습니다. 매일마다 올리려고 하는데 뭐 일주일에 5번 내지 6번. 우리 구독자들이 그 원영석의 진실 정치 보려면 유튜브에서 원영석의 진실 정치를 예. 이렇게 치면 클릭하시면 되는 돼요. 거. 예, 클릭하면 치시면 되는 돼요. 거죠. 예, 그러면은 그걸 자주 치시면은 이게 검색창에 그냥 매일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새로운 네. 게 뜨면 네. 이게 파란 그 점이 이렇게 옆에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낭만 인터뷰 구독자분들께 원영석의 진실 정치 사랑해달라는 말과 함께 네.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달라는 의미에서 네. 메시지 남겨주시죠. 네, 여러분, 원영석의 진실 정치 진행하는 원영석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저는 이제 유튜버라기보다는 독립 저널리스트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뉴스를 전달하는 그런 농객으로 저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는 항상 진실만을 전할 것을 약속하고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진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뉴스들은 그 우파들도 잘 커버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뉴스들을, 가장 불편한 뉴스들을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께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원영석의 진실 정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바쁜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낭만 인터뷰는 언제나 유튜브 원영석의 진실 정치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나아가 당신을 진정한 낭만인으로 인정합니다. 네, 2025년 새해를 맞아 유튜브 원영석의 진실 정치 원영석 크리에이터와의 만남의 시간 가졌습니다. 네, 오늘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